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금빵TV 조홀의 박지영입니다. 지난 5, 6강에서 코로나19 앞으로 우리는 감염병, 특히 원인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얘기인 인구 증가와 인수 공통 감염병과 그 두 번째 얘기인 기후, 환경,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직시하라는 주제로 관련된 얘기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앞으로는 우리는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지난 2강에서 보건과 위생과 소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니만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박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보건은 감염병에 대한 큰 시스템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생은 공공위생과 개인위생을 중심으로 환경관리에 감염병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독은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과 위생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살균 소독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즉 살균 소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균 소독과 방역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박 선생님, 네. 진정하세요. 네. 4강에서도 앞서 우리가 하는 방역이 안전한지, 방역만 잘하면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 일단 방역의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독은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방역은 무엇일까요? 방역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방역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 소독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도 건강한 소독 금빵TV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방역 금빵TV인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4강에서 지금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가 대부분 화학 제품이고 화학 살균 소독제는 2차 부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화학적 살균 소독제가 아닌 친환경 살균 소독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박 선생님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교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일 살균 소독을,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지금도 수백 쪽의 살균 소독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생산되고 있고 그걸로 매일매일 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살균 소독제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와 같은 살균 소독제에 대해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고민해 볼까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택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침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데요. 교수님,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실제로 방역을 할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첫째로 살균 소독 방역 후 15분 정도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해야 한다는 건
살균 소독제가 2차 오염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살균 소독제를 환기가 불가능한 곳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환기가 불가능한 곳에 사용할 살균 소독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 표백제를 알고 있는 제품을 살균 소독제로 사용하잖아요. 물론 살균 소독 기능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제품을 살균 소독제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호흡기계 감염병인데 기존의 살균 소독제는 2차 독성에 대한 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한 차례 심각한 피해를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2차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제라면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살균 소독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살균 소독제의 성분을 꼭 알고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살균 소독제의 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주의하고 있습니다. 과용 시 잔여 살균 소독제의 생태계 오염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곧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가정 내 방역 지침을 듣고 보니까요. 앞으로 살균 소독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당연하죠.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살균 소독제가 좋은지 교수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살균 소독제 중 특히 염소 화합물과 사급 아모늄 화합물이 주성분인 제품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코로나19도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현명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브랜드명을 말씀해 드릴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문제성 있는 살균 소독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비자가 현명해야 기업과 정부도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역시 사용자였으며 피해는 결국 여러분 개인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주었잖아요. 교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국가가 승인한 살균 소독제라고 해도 우리의 삶과 건강에 좀 치명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난감한데요. 네, 저도 똑같이 난감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인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이 건강한 방역 건빵TV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수님, 그러면 네. 보건과 위생은 생활화되어 있지만 방역은 아직 생활화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역이라는 거를 정착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이젠 우리는 방역을 집단 방역과 개인 방역으로 나눠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지난해에는 야외에서 방역복으로 무장하고 여러 명의 방역자가 집단 방역을 하는 것을 모든 매체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모기나 해충을 위한 집단 방제를 하는 것인지 AI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위한 집단 방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여기서 꼭 방제와 방역에 대해 알아두세요.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방제와 방역이 뭐 다른 건가요?
방제는 모기나 나방이나 유해 곤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며 방역은 감염병을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위한 집단 방역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집단 방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방송 매체를 통해 보다 보니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방역은 코로나19가 있을 수 있는 곳이나 정식할 수 있는 곳이나 감염될 수 있는 곳에 해야죠.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집에 말입니다. 그러면 집단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내의 코로나19의 집단 방역 현장에 보면 미세 분무기나 일반 분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분무하면 코로나19를 살균 소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분무된 살균 소독제는 표면에 완벽하게 도표되지 못합니다. 알기 쉽게 여러분이 한번 분무기에 물감을 넣어 팩에 분무해 보세요. 분무된 물감이 물방울 모양으로 분무되어 표면에 완벽하게 도포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단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 방역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역은 일단 표면을 닦고 그 위에 분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충분한 살균 소독이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안 가는 곳은 할 수 없이 분무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지금 집단 방역의 문제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단 방역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심한 착각입니다. 집단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입니다. 개인 방역은 각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살균 소독해야만 진정한 방역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 방역의 생활화입니다.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이제 방역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집단 방역의 영역과 개인 방역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방역의 문제점과 앞으로 제대로 된 방역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어차피 해야 할 방역이라면 이런 곳은 꼭 해야 한다. 이런 팁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곳에 꼭 방역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되지요? 감염경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례로 우리 집의 경우라면 우리 가족 간에 확진자가 없다면 1차적으로 우리 집엔 안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는 외부에서 집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네. 외부에서 집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든 가족, 그들의 옷, 핸드폰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코로나19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외부의 유입을 막는 방법뿐입니다. 외부 유입을 막는 방법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현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통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방역의 필요성과 당연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인 만큼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네네. 기온차도 커지고 있고 네.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야 할 때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방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교수님께서 강의를 통해 다루어 주실 거라고 하니 기대도 되고요. 또 올바른 방역 시스템을 잘 배워서 생활화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박 선생님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앞으로는 우리는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화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역은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실천해 가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의 생활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역은 나부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